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언알바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 단호한 일본 대응 기조에 힘입어 9개월 내 최고 수준인 50% 중반을 기록했습니다.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이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4주차 주중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.2% 상승한 54%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1주차 조사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. 와, 이건 앞으로도 이 임기가 2년이 지난 대통령이 꾸준하게 지지율 50%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중요한 부분은 또한 일간 집계 역시 계속적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역시 예상됩니다. 또한 그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초기에는 이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 보수층의 지지도 늘기 시작했는데요. 이번 주에는 보수층과 진보층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.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지지율 상승세는 이 백색 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호 확대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고 이 불매운동을 포함한 반일 감정이 이 보수층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청와대와 정부에 의한 일련의 대응 메시지와 활동도 여론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. 아베는 이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 짓인데 오히려 우리가 올라갑니다. 또한 정당 지지율도 같은 양상인데요.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.1%포인트가 상승한 43.3%가 나왔습니다. 이 또한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.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0.3%포인트가 떨어진 26.8%이며 이어 정의당 7.4, 바른미래당 5.1, 우리공화당과 민주평화당은 1.8을 기록했습니다. 저는 아마도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. 포지션을 너무 잘못 잡았습니다.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.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꿈을 이번 정권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지만 이 한국의 자칭 보수들이 일본을 실드치는 이유는 무엇인가, 그 내용에 관한 영상 안내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높은 국정 지지율로 이 문재인 정부의 힘이 더 실리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. 요즘 자칭 보수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. 포인트를 올릴 부분에서 오히려 좌측으로 넣죠. 그들이 정말 멍청이인가? 합리적으로 의심이 됩니다. 아니면 진짜 일본 사람입니까? 그건 아닌 것 같고,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민족주의자에서 친일파로 돌아선 인물, 준원 이강수입니다. 이 한국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제는 한국을 이 식민지로 만든 1910년 이후 이 점차적으로 세를 확대하더니 결국 아시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중일전쟁이었습니다.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독립운동을 지지한 이 지식인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런데 만주 떨어지고 이 중국에서 일본이 점점 침략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이자 이 조선의 지식인들은 하나둘 친일파로 변절합니다. 그리고 해방되니까 그때서야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뭐 이러죠.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 조선시대적 사대주의가 깔려있는 이 지식인들이 이 중국 망할 것 같으니까 일본이 강대국처럼 보이니까 변절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겁니다. 결국 그들은 펜으로 창씨 개명을 찬양하고 징용에 참여해서 일왕의 황군이 되라는 등 사실상 가장 나쁜 놈들이었죠. 이 드골 장군도 나치 척결 제1세력을 언론인들부터 죽이지 않았습니까? 즉 군인보다 이 국민을 선동하고 암흑으로 몰고 간 지식인들이 정말 나쁜 놈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지식인과 정치인은 사실 친일파 신일 귀족으로 교집합됩니다. 이 부분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이죠.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에게
이렇게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은 일본이 결국 핵맞고 항복을 하고 나서 일본 제국에 충성했던 이들에게 일본이 남기고 간 자산들이 원칙 없이 쏟아집니다. 결국 그들이 재벌이 됩니다. 물론 미군정이 주도를 했다고는 하나 그건 맨 상층부의 정도 얘기고, 이 지방에서는 대충 지역 요지들과 공무원들이 이 합심을 해서 이 일본 지주들 집이랑 땅이랑 나눠 가졌죠. 이런 이 사례는요, 이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. 일본인이 소유했던 그 많던 공장과 땅에 새로운 한국인 주인이 생겼으니까요. 당시 산업구조는 농업 기반의 이 방직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죠. 일본의 대규모 농장을 이어 땅을 가져간 이들은 이 조봉암의 농지 개혁이 예고되자 대규모로 사립학교를 만들어 땅을 보존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 한국 재계의 뿌리도 이들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심리적 의존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이 1960년대까지도 혹시나 일본에 뺏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했고요. 그 다음에 1968년 한일 수교 당시에도 그거 안 뺏기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.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이 자신들에게 흔쾌히 양보해준 일본 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. 자신들 뿌리가 일본 제국이다 보니 눈치를 본 거죠. 또한 그 뒤로는요, 자신들의 재산을 아주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. 과거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노골적으로 말해서 일본의 국영기계를 싸게 들여와서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. 이 부분은 뉴스공장에서 최백은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그 다음에 언론도 다르지 않습니다. 조선, 중앙, 동아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. 1960년부터 80년대 당시 대규모 인쇄기가 필요했는데 사실 이 신형제품은 너무 비싸고요. 감당 안 되는 설비였고, 그것을 일본에서 정말 온갖 특혜라며 중고 기계를 나눠줬기에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.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지만 당시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이 일본은 그야말로 이 선생님의 위치였고 부모의 나라였습니다. 그게 현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죠. 신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런 경향이 있었고요. 일본은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특혜를 분명 누린 소수의 이들이 있었죠. 이 조선과 중앙이 부들거리는 이유도 싶습니다. 아베나 일본의 이 극우 세력이 부들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또한 일본은 1960년대 이래 쌓기 시작한 막대한 부를 가지고 많은 장난을 쳤죠.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외 언론인, 이 정치인 학자들 관리입니다. 정말 다양한 번호들이 있고요. 여러 후원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 대목은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. 일본 재단의 연구 기금으로 연수를 다녀오거나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지식인,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면 그 부채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. 적어도 욕은 못한다는 거죠. 그 장학금이라는 게 뭔가 인류 보편적인 이상을 위해 작동하면 참 아름다운 부분인데 이번에 정치가 후퇴되다 보니 겨우 일본 제국주의 미화에 쓰인다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. 그리고 현재도 그 돈은 아직도 친일파 육성을 위해 크게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. 이미 이 부분은 예전 다스베이다에서 김원준 총수와 호사카 교수의 방송에서 나온 부분이죠.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이 한국의 이 보수 세력은 이 겉으로는 그 길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친일을 해왔죠. 이게 바로 지금 자칭 보수들이 일본에 이 고개를 숙이는 내면적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요즘 이상합니다. 어쩌면 이 작은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지 말입니다. 피해자는 반대로 가해자가 되고요. 가해자는 악마의 탈로 바꿔 쓰고 피해자로 바뀌어 피눈물을 흘리는 이 약자를 짓밟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이 지겹다고 합니다. 그것도 5년 내내 그랬죠. 또한 이 정의로운 자는 악인이 되어 감옥에 가고요.
이 죄를 지은 범죄자는 오히려 배지 달고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. 일제시대에 이 순국 소년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묘비 하나 없고 잊혀가지만 이 친일 매국노들은 3대가 부자가 돼서 이 나라를 지배하며 죽어서도 국가유공자란 이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. 다카키 마사오는 지금 현충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묻혀있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모순의 역사였습니다. 이승만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꼬였습니다.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시간의 힘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.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억울하고 이 분통이 터지고 이 부조리하다면 이 술에 취해 악다구니를 해도 변할 것 같지 않던 세상이 서서히 변하고 있네요. 더불어 조금씩 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 선명하고도 잔인한 진실이 바로 이제 우리 모두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억울한 이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였는지, 이 간악한 언변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고열을 빨았는지 말입니다.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타협하지 않는 이 원칙을 지키는 정신입니다.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원칙,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. 그만하자. 야, 싸워서 뭐하겠나. 적당히 하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. 이런 말을 현실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 100년간 이렇게 뒤로 물러선 결과가 토착 왜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. 그때 우리가 이 정의로운 원칙 아래 매국노들을 프랑스처럼 처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역사의 가정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이 대한민국이었을 것이라 확실합니다. 이제 이 나라의 국군이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. 준엄한 원칙 아래 이 토착 왜구와 그 다음에 친일 부역자들을 완전히 박멸해서 새로운 100년을 만들 것인가, 아니면 또다시 이 적당한 타협으로 그들을 살려두면서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게 할 것인가.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. 힘내자고요. 우리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언알바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